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 마치고 주말이 있어서 좋다 했는데 벌써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서는 어제 읽었던 부분에서 이제 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애착 유형에 빠져 있는데 원서는 애착 유형을 읽었는데 별로였던 것 같아요. 원서 자체는. 그러면 사이토 이토루님의 책을 먼저 읽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고민하면 몸은 상한다. Okay, I make it 25 minutes. Alarm set. Okay. 몇만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오케이.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책 아닌데 왜 이 책이 펼쳐졌죠? 오케이. 어제 책 읽던 거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다른 책이 펼쳐지죠. 오케이. 내 서재로 가서 어디 있죠? 애착 어제 이건가? 그 애착 수업 마지막 중요한 부분만 이제 남아있고 그러면은 오케이 여긴 것 같아요. 여기 맞나? 잠깐만요. 목차를 보고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 이거 다 읽었어요.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학계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안정감은 매우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안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보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목을 잡은 문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애착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애착 장애에서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 애착 기반 접근법이란 본인의 안전 기지를 강화해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도, 매사에 자신감을 잃고 도전을 피하던 사람도 문제의 책임을 주변 사람에게 떠넘겨 목이 너무 안 좋네요. 문제의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넘기며 자신을 방해해온 사람도 애착이 안정되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안정을 되찾으면 그 후에는 자신이 믿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이때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를 찾고자 한다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본인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동안 단지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됩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의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이 뒤따를 때만 세계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헤맬 때는 조언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내리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안전기지는 그의 고민이나 망설임을 들어주고 지켜볼 뿐입니다. 오케이. 상처받은 애착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할 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오케이. 이를 위해 어떤 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안. 나의 안전기지. 애착이 안정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안전기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애착 장애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은 그 애착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생긴 결과. 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애착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본성이 튀어나와 합격을 탓하거나 상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당히 좀 해 라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애착을 안정시키기 힘듭니다. 부모가 극도로 불안정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애정이 없을 땐 그런 노력이 오히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물론 이럴 때는 안전기지 역할을 할 제3자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본래의 안전기지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힘들지 않게 기댈 수 있는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 친구나 연인, 선배나 상사, 지인이 안전기지가 되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회복과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사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안정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관심이 급속히 식고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애착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지 섹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충동될 것처럼 착각했을 뿐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에게 압도될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안전기지로 착각해 의지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만 의존하는 그 성향이 강해져서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애착 장애를 앓는 사람이 자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결심한다면 힘들게 결정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상담사를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편안하고 공포감이나 위압감, 온화한 느낌, 눈높이가 비슷하고 따뜻하고 친절, 내담자 의사의 기능을 충분히 존중해준다. 이러한 특징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면에 불만이 가능한 사람, 건강한 척 연기하는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애착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들 지금 내용이 되게 장황해요. 뭔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를 계속 서머리 하면서 요점 정리를 하면서 빨리 읽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의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그렇지 않은 아주 예민할 때, 그리고 배고프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피곤할 때, 잠이 모자랐을 때 완전히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애착이 안정되어 있으면 불쾌한 일에도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이를 좋은 면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주변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나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어라는 긍정적인 시. 이게 차게 안정된다라는 게 저는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같은 경험을 했을인지 방식이 바뀌면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애착의 안정 여부는 경험 그 자체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내가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떤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거든요. 저는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 같은 일을 당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애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인지를 바꿔 애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대개는 애착이 먼저 안정된 다음에 인지가 바뀌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애착을 안정시키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이 조금은 덜 미워지고, 초기의 변화는 하루쯤에 생긴다기보다 전문가와 몇 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애착이 안정된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인지 방식을 바꾸려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하는데, 여기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대관계 자신감을 잃는다 해요. 내 남자의 인지 방식을 바꾸려 했던 상담사, 학교 상담사 이 학생 인지 방식을 교정하면 좀 더 편하게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만난 다른 상담사는 오히려 좀 마음이 급한가? 학생을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주력했다. 이 사례에 놀랐던 점은 이 학생이 너무 예민스러운 나쁘게만 받아들일지도 몰라. 이 사례도 보듯 애착에 문제가 있으면 인지 방식보다 애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시키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책이 뭔가 지금 겉핥기로 계속 돌고 있어요. 애착이 안정되면 돌아보는 능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애착 이렇게 되긴 되는데 애착을 어떻게 안정하냐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사를 만나서, 그것보다는 저는 체력을 좋게 해서 내 신체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되게 안정된 사람이에요. 안정성 애착형이죠. 그래서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이 불안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못 보죠. 회피, 과민 반응. 그러니까 회피, 과민 반응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뭐 다른 것보다는 신체적 컨디션이 좋은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줄 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세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돌아보는 그 능력이란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이성,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가는 방향이에요. 오케이. 이런 능력을 다른 말로 성찰능력 또는 멘탈라이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 어떤 마음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평소에 메일을 보내면 즉시 답장을 주는 사람이 답장이 없다. 제발 좀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하세요. 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돌아볼 수 있다. 이거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주지 않아서 그걸 막 확대하고 왜 그런지 그걸 내가 추측하는 거 자체 시간 낭비잖아요. 그만큼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빨리빨리 하루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꽉 채워서 시간이 약간 모자랄 정도로 약간 바쁜 거, 긴장 상태에서 루틴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내면은 그 메일이 금방 오는지 안 오는지를 체크를 하지 마. 오늘 메일을 보냈으면 하루에 한 번만 적용하는 거죠. 내일 하루. 내일 안 왔어요. 그러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하지만 또 나는 해야 할 루틴이 있으니까
차라리 책 읽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책을 읽겠죠. 그래서 혹시 내 메일이 부담스러웠나 추측해보는 것이 멘탈라이징이다. 와, 책에서 어떻게 이런데 쓸데없는 것에 이걸 성찰이라고 한다고? 그냥 상대는 아무 느낌 없이 바쁠 수 있었어요. 그날 바쁘게 너무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정말 짧게 잠깐 틈을 내서 답장해 줄 수도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그리고 이 추측이 많지 않은데 멘탈라이징 즉 성찰이라고 대답하는 데서 완전 놀랍네요. 솔직히 여기는 완전 반대합니다. 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자신의 행동도 돌아볼 수 있다. 그 메일 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내가 추측하는 게 틀려. 맞지도 않아요. 그건 나의 추측이 보이는데 그걸 하라고요? 최근에 내가 메일을 너무 자주 보내 부담을 줬나. 자신의 행동을 대하며 당분간 연락을 자주 한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해. 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관계가 파탄날 때까지 스토커처럼 밀고 가거나 아니면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차이. 상대방의 신호를 읽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신호로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 제발 메일 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딱 체크해서 보낼 거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이런데 쓸데없는 시간에 저 사람이 왜 늦게 보냈을까? 왜 이렇게 짧게 보냈을까? 원래는 잘 보냈는데 왜 짧게 그런데 시간을 보내라고 이걸 성찰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조금 화내면 안 돼. 모두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반응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멘탈레이징이란 현재의 생각이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나 상대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기도 하다. 돌아볼 수 있으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약간의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 후자는 공감하는 능력. 오케이. 정신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능동적인 상호작용,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상호작용. MBTI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할게. 저는 기본적으로 MBTI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행동이나 인지 방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포착하다 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 과거로부터 한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애착 문제 뒤에 보면 오랜 세월 누적된 상처가 있다. 이 상처와 애착은 밀접한 관계 ABTI 멘탈라이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멘탈라이징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생한 일이 현재에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애착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음 미래도 망칠지 사실을 깨달아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석적 멘탈라이징, 공감적 멘탈라이징. 바둑대로 움직이던 사람의 마음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사람들. 애착을 안정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적 멘탈라이징. 안전지대, 사람에 따라 분석적 멘탈라이징. 오케이. 고문관념을 지르는 로프행, 롤레츄링. 오케이. 마인드풀니스,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전반적으로 애착관계라기보단 거의 다 심리학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마인드풀니스, 어떠한 것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수용하고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 자신에게 장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사람은 단점에 집중. 오케이. 같은 사이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니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나타낸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전적 방법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오케이. 원래 마인드풀니스는 요가 이렇게 명상에서 나온 말이죠. 나오네요. 원래 요가 영상에서 발전했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받아들인다고요.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단점에 집중해.
오케이. 마인드풀니스 일반적인 요법과 달리 이런 사람이 될지 인지 방식이 편중되어 있다. 마인드풀니스에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책이 지금 너무 장황해요. 지금 뭐 거의 3페이지를 한 줄, 두 줄로 지금 요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수련자에서 몸으로 익혀야 한다. 이거는 완전 동의. 실전만으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인드풀니스가 몸에 배면 사설 일상에서 기쁨을 이룰 것 같은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일이 있거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맛이라고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치? 이 세상에 뭐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좋고 싫음이 없다라는 그 개념이죠. 내가 좋다라고 정의 지으면 좋은 거고 문제 정의를 지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인드풀니스는 삶의 원천 호흡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케이. 호흡법 나오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법. 이 사고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해결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나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려고 하는 게 이게 고통 아닌가요? 그냥 let it go, let it flow 그냥 보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고요.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낫죠. 굳이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고, 내 인생에 자꾸 다시 끌어들여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 완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 세상에는 모두 나쁜 존재도 좋은 존재도 없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라고 여긴다. 오케이. 기분 나쁜 일을 우발적으로 사건으로 받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이는 그저 덜렁거리는 컵이 넘어진 것 뿐이다. 오케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안정기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안정적인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어느 한순간 외로움이라던가 극한의 외로움이라던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연애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 조금 불안정인 그 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처받아 애착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오케이.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 타인의 안정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될 수 있죠. 애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했겠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소중한 사람의 안정기지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애착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를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 커다란 간담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안정하기도 노력하는 거 안 되고요. 책의 내용이 장황해요. 애착 관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 책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그런 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안정할 것인지 이런 책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포기한 사람? 오케이.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쉽게 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의 업무를 벗어나는 경우 장황해요. 책이 진짜 장황해.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문제를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위기에 몰릴수록 도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을 쓸 수 없을 인으로 힘든 상황이 놓였다면 놀란 인연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는 것도 좋다. 이건 좋아요. 이거는 거의 대운 크게 성공하기 전에 어떤 똑같은 상황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본인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3대 이치장에서 누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 아, 오케이. 이거는 진짜 다 심리학책인데? 오케이, 이거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또 뭐 되게 부정적인 지금 예시가 하나 나왔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예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거. 애착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내면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케이. 특히 기대를 버리지 못해 자녀의 현실을 부정하고 부모가 좀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바닥. 오케이. 또 여러가지 애착을 감안한 행동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성사시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글쎄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남다른 애착을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오케이. 출산과 육아가 나오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과 취미도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취미가 안전기지예요. 독서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매일 편지 쓰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게 완전한 저의 안전기지예요. 일이나 취미를 매개로 소통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다른 사람과의 원만히 지내면서도 인간적인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취미를 안전기지로 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시다면 자신의 존재가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안전기지는 가까운 곳일 때 저의 안전기지는 지금 현재는 취미인 것 같아요. 취미.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책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진이 수고했고요. 원서 읽고 또 하루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